자, 여러분, 이제 이 강의부터는 조선 전기로 왔습니다. 5단원이죠. 근세 조선의 발전 그랬는데 이 5단원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렇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아주 정밀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134쪽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문장 가운데 21문항 가운데 11문항이 자료 제시형이다라고 했는데 21문항이 아니라 조선 전기 문제가 31문항이죠. 총 31문항이에요. 그래서 31문항이고 자, 그 연도별 출제 비중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우선 이제 2007년부터 2010 몇 년까지 하면은 2014년까지죠. 이렇게 연도별로 출제 비중을 보면은 2007년에는 국가직 7급에서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성학군주론, 어려운 문제였죠. 농서, 농가집성, 농상집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 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문제들이 2007년에 나왔었고요. 지방직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조선 전기 근세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직의 세 문제, 지방직의 세 문제, 호적과 허패라든지 홍건적과 애구 격퇴 이렇게 조선의 대관계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양천제와 반상제, 신분제 문제죠. 그 다음에 훈구파, 조선 전기의 지배 세력, 훈구파입니다. 관악파라고도 하죠. 그리고 조선의 법전 편찬과 관련된 문제가 지방직에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2009년에는 지방직에서만 3문제가 나오고 지금 여기 빠졌는데 국가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아예 국가직에서 조선 전기 문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않은 그런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2010년에는 국가직 1문제, 지방직 2문제, 또 2011년에는 국가직 1문제, 지방직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 국가직 1문제, 지방직 2문제, 2012년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무려. 그래서 국가직에서 3문제, 지방직에서 1문제. 특히 이제 조선의 건축과 관련된 조선의 과거제도 세종 개인에 관한 문제, 업적이죠, 업적.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2014년에 특히 2014년 같은 경우 지방직에서만 4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 조선 전기의 문제를 보면은 출제 양상이 되게 평균적으로는 해마다 두세 문제 정도는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은 되게 널뛰기의 양상을 보이게 돼요. 어떨 때는 막 왕창 나왔다가 2009년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직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기도 했다가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가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늘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둬야겠죠. 그죠? 이제 제가 보기로는 말이죠. 조선 전기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 이론 강의에서 내용 정리 강의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오셨겠지만 고려 시대가 고려 전기가 문벌귀족, 고려 후기는 권무세족, 또 고려 중기에 문벌 귀족 세력을 도륙을 내버리고 무신들이 집권한 이후에 이렇게 무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려 전체 사회를 봤을 때 귀족들이 다스린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국가의 제도나 이것보다는 어떤 귀족들, 정치 지배 세력들의 성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거나, 알겠죠? 또 이제 고려 같은 경우 특히 불교가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불교 승려들의 사상과 관련된 이런 개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 조선 전기에는 특징적인 게 첫째 뭐가 많이 나오냐? 인물보다는 말이죠. 제도가 많이 나오면 제도. 그죠?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이게 구급에서 묻던 방식이나 또는 뭐 수능에서 묻던 방식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구급과 차별화가 되는 그런 7급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데 말이죠. 9급과 7급을 한 강의실에 몰아놓고 함께 강의를 해버린다면 9급으로서는 말이야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것들인데 저런 걸 해줘야 되나요?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7급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9급과 함께 배운다는 게. 반면에 9급 같은 경우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하나요? 저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9급에서 출제가 되나요? 이런 양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7급만 따로 똑 떼어놓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7급만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깊이에 맞게, 그 정도 심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아픈 구석을 시원스럽게 정리해 드리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강의가 또는 이 책이 이루어졌다고, 구성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법과 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쪽에서도 이렇게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많이 묻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경제에서는 토지제도나 조세제도 같은 경우 이미 조선의 토지제도나 조선의 조세제도가 이미 통사에서 일부가 다뤄졌어요. 그것들을 뺀 나머지만을 놓고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과전법 문제, 그 과전법이 나중에 직전법, 관수강급 이런 식으로 알겠죠. 또 직전법 폐지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조선 사회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경제관계, 또 국가의 세수 증대와 세수 감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서부터 또는 변화돼가는 내용, 그 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7급답게 정리를 해야 돼요. 기타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앞에 고려시대보다도 훨씬 더 문화재의 비중이 많아요. 문화사에 대한 비중이 많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역사 편차라든지 또는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여러 가지 인문지리적인 요소들 또는 뭐 국학과 관련된 우리 전통문화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편찬 사업들 이런 것과 함께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로서 봤을 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화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알겠죠? 기타 이제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관련된 특히 신분 질서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1문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2014년만 한번 볼까요? 김종직, 조선의 관품제도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게 나왔어요. 두 문항이 나왔는데 관품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과 외교관계, 조선 전기 과학기술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파트죠. 15세기 세종 때의 과학기술 발달, 그 다음에 조선의 화폐유통, 조선 전기 문화, 지방직 같은 경우 조선 전기 문화만 4문항이 나왔으니까 마치 고르게 매년 문제 출제 빈도가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조선 전기의 특징입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로서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공부하기 까다로운, 이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난맥상을 보이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가 31문제이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조선 전기 문제 31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난이도별로 봤을 때는 말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많아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그냥 평이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체감했을 때는 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들은 8문항 정도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은 23문항이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총 31문항 가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난이도에 대한 체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원별 조선 전기 그 5단원을 다시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 조선 전기에서는 뭐냐? 중앙 정치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5문항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과 제도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법조문으로 어떻게 정비돼 가는지, 알겠죠? 법전에 어떻게 명문화돼 가는지, 또 조선의 관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더구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험이 7급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의 위계 질서와, 알겠죠? 공무원의 또 그 직능별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어디에 소속돼 있었는가? 그들의 계급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서열은 어땠는가? 그들을 뽑는 채용 제도는 어땠는가? 그들을 교육시킬 때는 또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잘 출제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훨씬 더 9급보다도 또 수능보다도 더 디테일한 섬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골치 아프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지방행정조직으로서는 한문제, 지방제도, 그 다음에 교육과 과거제도, 군역과 군사.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시스템으로 묶다 보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군사제도, 과거제도, 그죠? 또 대외관계, 정치세력 문제, 훈구파, 살인의 정계 진출 이런 문제들이 단원별로 나왔습니다. 정치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법이나 제도나 그죠? 시스템과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역사가 장구한 그 5천년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죠? 구석기 신석기는 이런 법이나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죠? 국가가 생겨난 이래 우리가 고조선 봤죠?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초기 여러 나라 봤죠? 그리고 고구려백제 신라 봤죠? 또 통일신라 발해 봤죠? 그리고 고려 봤죠? 이렇게 오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며 과거며 또는 뭐 정치 시스템이며 이런 것들이 점점 정비되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근대 시대의 법이나 제도가 거의 정비돼서 하나의 완결체를 보이는 게 조선 전개예요. 그것을 법으로 딱 담은 게 경국대전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 전개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경국대전 안에 정치, 경제, 또 뭐 조선시대의 사회, 여러 가지 또 조선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법전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과 제도가 정치 파트가 중요됩니다. 총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역사에. 그래서 조선 전기가 조선 후기는 이제 그것이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돼 가느냐 이걸 조선 후기에 많이 묻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는 이렇게 토제도 한문항, 조제도 한문항 이랬는데 선생님 조선의 토제도가 또는 조선의 조세제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잡혔냐면 이미 통사에서 다 그 꺼내 갔어요. 1단원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토지제도는 딱 조선만 묻지 않고 어때요? 신라의 그 노급, 또 고려시대의 전식과 그리고 조선의 과전법, 직전법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토지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돼 갔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 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코 토지제도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고 해서 조선의 과전법이나 직전법 이런 것들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로 잡았을 때는 한 개 문항으로 취급되지만 실은 이미 1단원에서 다 다뤘던 통사로 넘어갔던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너 문제가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조세제도도 마찬가지죠. 조세제도 세금제도인데요. 이 조세제도는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조세제도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세는 영정법으로 또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뀌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파트에서 많이 끄집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제 생활 관련된 화폐 유통이라든지 또는 조선 전기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와요. 농업 기술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기타 이제 조선 전기 사회제도가 세 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호적이나 호패제도 그리고 양천제와 반상제 되게 이런 것들도 그 옛날 수능 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또는 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물었지만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구급이나 수능 문제가 좀 다르다. 알겠어요? 같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좀 다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기타 이제 조선 전기 신분제도도 마찬가지야. 심도 있는 문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를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문화 보십시오. 벌써 15세기 문화가 세 문항 나왔고요. 문화재가 네 문항, 문화와 관련된 인물, 그러니까 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 문제 한 문항, 또 조선 16세기 문화를 총체적으로 묻는, 아니면 뭐 그 역사관을 묻는 이런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세 문항, 8문항, 9문항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문화의 비중도 굉장히 높구나. 다른 단원에 비해서 문화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농서, 의학서의 지리서 이런 것들 아주 상세히 다 정리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거리가 여기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둬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서적이나 법전, 의례집 다 마찬가지예요. 삼강행실도 뭐 국조 오례이 이런 것도 아주 단골 메뉴로 잘 나오는 것들이죠. 기타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 문제도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선의 건축,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죠? 또 조선의 자기, 분청사기, 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 얼마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급에서 준비할 때는 9급까지나 수능까지의 내용은 기본으로 쌓아놓고, 알겠죠? 우리가 이제 탑으로 비유하자면 기단부야, 기단부. 알겠어요? 탑에서 기단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탑에 탑신부하고 상륜부를 지탱하는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튼튼해야 그 위로 올라가는 심화된 내용들, 더 어려운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만 찝어서 하지 말고 밑에 기본적인 내용, 역사 흐름과 역사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자꾸 다독여주고 싶어요. 부추겨주고 싶습니다.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은 매번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어 있으니, 되풀이되고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잘 요리하고 잘 다듬어도 충분히 앞으로 출제될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무엇이 출제가 될 것인지,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구분으로 보면은 역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사건, 팩트 자체를 묻는 문제. 자,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제 1단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6가지의 육하 원칙대로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인물. 여기 나왔죠? 인물.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 이 인간이 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후에는 뭐가 있었냐?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뭘 묻는 문제예요? 시간을 묻는 문제. 어차피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대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순서뿐만 아니라 인과율, 이거 이전에는 뭐, 이거 이후에는 뭐, 이 차례를 순서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꼭 연대를 외우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연대를 다 모릅니다. 알겠어요? 연대를 어떻게 다 합니까? 바닷가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죠? 시험에 출제가 잘 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의 연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사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공간적으로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갑신정변은 어디라고요? 그죠? 갑신정변은 우정국 낙성식이죠. 우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예,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 이렇게 3간이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인물이 출제되기도 하고, 시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뭐라고? 사건에 관한 문제다, 사실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자연히 팩트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14문항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떼어내서 인간에 관한 문제. 기타 뭐가 있어? 육하원칙에는 누가 언제, 예, 어디서 무엇을, 그죠? 무엇을 또는 뭐야?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사건을 다루는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는,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원칙 아닙니까? 역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전개되는 사건들을 전부 다 기자들이 다루잖아요. 그 기자들이 다룰 때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때 어떻게 한다고? 되게 육하 원칙대로 하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공부할 때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그죠? 언제냐? 시간. 그리고 뭐? 공간. 어디서냐?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의 결과는 뭐냐? 그것의 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사실은 역사이기 때문에 단연 사건, 팩트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조선 전기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법과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2문항, 기타 자료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7문항 나왔습니다. 자료와 사료를 뭉뚱그려서 담았어요. 기타 문화재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3문항, 유물이나 또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그리고 시간 순서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시간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유형별로 나눠봤고요. 기타 이제 문제를 묻는 형식입니다. 형식. 자, 자료 제시형, 사료나 자료를 제공하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이런 것들이 16문항 나왔어요.
아직도 단도직입적으로 직답형 그러니까 보기가 자료가 없는 그렇게 묻는 옛날 학력고사식 문제가 여전히 반쯤 나오고 있다. 점점 이쪽의 비중이 커져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시형과 직답형 문제 형식별 구분을 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의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선 전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